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한 수사 속도를 내고 있죠. 이 다스 관련 수사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MB의 집사라 불리우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그리고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 2비서관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자, 원조 MB 저격수 박영선 의원 이 상황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또 이번 지방선거 서울시장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잠시 후 스튜디오에서 직접 만나 이야기 들어보겠고요. 어제 청와대가 권력기관 개혁의 방향을 밝혔죠. 뉴스 사이다 시간에 그 내용 정리해 보겠고요. 7시 5분 시작되는 2부 매주 월요일 꾸며드리는 이슈 토크. 오늘은 지난주부터 논란이 된 문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생일 축하 광고 논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죠. 그리고 모처럼 따뜻한 소식입니다. 주민들이 십시일반 관리비를 올려서 경비원 해고를 막아낸 울산의 아파트 소식. 울산 리버스위트 아파트 주민자치회 그리고 경비조장의 목소리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출발하죠.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된 여러 건의 검찰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스, BBK, 게다가 이번에는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의혹까지 추가가 되고 있죠. 자, 원조 MB 저격수 하면 바로 이분입니다. 박영선 의원인데요. 지금의 형국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게다가 요즘 서울시장 출마 의지를 다지면서 지방선거를 준비하고 있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스튜디오에 직접 좀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많이 바쁘시죠, 요즘? 네, 조금 서울 시민들과 만나는 그런 그러니까요. 행사가 많아서요. 네. 서울시장 얘기는 좀 이따 하고요. 예. 제가 얘기한 것처럼 지금 여러 건의 수사가 동시 진행 중입니다. 맞습니다. 그죠? 예. 원조 BBK 저격수 맞죠? 네, 제가 저격수라는 표현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만은 제가 이 문제를 제일 먼저 들고 나왔던 그러니까요. 사람입니다. 네. 과거 기자 시절부터 관련이 있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제가 경제 매거진을 진행하던 시절에 그 이명박 그 대통령과 그 후보 당시 훨씬 전이죠. 그러니까 이명박 회장께서 본인이 건설회사의 회장으로 성공했다기보다는 금융회사 회장으로 성공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표명을 하면서 좀 취재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 취재 요청에 의해서 가서 BBK, LK이뱅크 사무실에 직접 갔었죠. 그렇죠. 네. 그때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인터뷰를 한 거죠. 인터뷰를 했었고 그 당시에 이제 그 본인이 BBK를 설립했다라는 그런 그 인터뷰까지 했었습니다. 네. 했었는데 그 말이 방송에는 안 나갔고 원본에는 있었는데 나중에 제가 2007년도에 국회의원이 돼서 MBC에 그 원본 자료 요청을 하니까 하필이면 고태인만 없어졌다고 그랬던 일이 있습니다. 예. 네. 본인이 설립했다라고 훨씬 전에 자랑하려고 불렀던 겁니다. 근데 자기는 무관하다. 네. 이렇게 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아무튼 BBK, 다스, 게다가 또 다스 저 처남이죠. 대통령의 처남이 사망하고 상속세를 내는데 그걸 주식으로 국세청이 받아준 맞습니다. 과정의 문제점 등등을 계속 폭로해 오시지 않았습니까? 네, 폭로라기보다는 그냥 국회의원으로서의 그 임무를 다하기 위해서 문제 제기를 계속 해왔던 거죠. 그 수년 동안 그런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명쾌하게 해결된 게 아직 없잖아요.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검찰 수사를 보면 이제 검찰이 좀 의지가 생겼구나 하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어젠가요? 그 MB의 집사 김백준 그리고 이제 MB 시절에 민정비서관이었던 김진모 전 검사장 영장이 청구가 맞습니다. 됐죠. 내일쯤 아마 결정될 거예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김백준과 관련된 영장 청구 부분에 있어서 영장이 발부되느냐 안 발부되느냐가 MB 수사의 커다란 변곡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이 김백준이라는 분은 이미 그 2007년도에 저희가 그 조사를 했을 때 이명박이라는 사람을 대신해서 미국의 김백준을 상대로 소송을 한 소송 대리인이거든요. 김경준을 상대로. 그러니까 MB의 소송 대리인이니까 사실은 MB의 아바타입니다. 그래서 이 BBK, 다스, 더군다나 청와대 총무 수석을 하지 않았습니까? 비서관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국정원 특활비 문제 모든 것을 꿰고 있는 저는 링크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사실 국정원 특활비 부분은 이제 새삼스럽게 갑자기 불거져 나온 거고. 네.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원 수사가 다 끝나가는 와중에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게 그 당시 뭐 민간인 사찰 사건에 장진수 전 주무관 뭐 입막음용으로 돈이 건네간 이런 것들과 연결돼서 지금 나오고 현재까지 언론 보도상으로 보면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돈도 한 뭐 2억, 3억 뭐 이런 정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사실 다스, BBK 이거랑 좀 무관한 거 아닙니까? 국정원 특활비는 다스 BBK와는 별개의 사건이지만 예. 지금 말씀하신 그 장진수 전 주무관의 양심 고백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 당시에 제가 그 MB의 민간인 사찰 부정부패 사건을 파헤치는 단장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장진수 주무관으로부터 5천만 원을 받았다는 돈다발의 그 사진을 확보를 해서 네네. 저희가 그것을 밝힌 적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장진수 주무관이 그 돈이 민정수석실로부터 나온 거다. 그런데 그 돈을 건넨 사람의 이름은 기억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제 저희한테 와서 예. 얘기했던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실체가 있는 것이라서 만약에 MB가 그 포토라인에 선다면 저는 이 문제가 가장 빠르다. 촉발점이 될 것이다. 네, 촉발점이 될 것이고 빠르고 이 다스나 BBK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증거인멸이 굉장히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의 캐비넷 속에 자료가 분명히 있는데요. 그 검찰 캐비넷 속에 있는 자료도 그 전체로 봤을 때는 한 절반 정도일 것이다라고 제가 추측을 하고 있는데 이 자료도 지금 보면 정호영 특검은 넘겼다 그러고 임채진 검찰총장은 못 받았다 그러고 지금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자료가 증발됐다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공소시효는 얼마 안 남았고요. 그러니까 국정원 특활비가 물론 액수나 이런 것은 좀 작을지 모르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을 포토라인에 세우는 일종의 방아쇠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케이스와 너무나 똑같기 때문에 누구는 감옥 가고 누구는 봐주고 이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 방금 언급하셨으니까 정호영 전 특검이 새삼스럽게 지난 주말에 이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건 왜 했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분이 이제 와서 검찰 수사를 받는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의 그 기자회견이 진실인지 아닌지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고요. 또 임채진 전 검찰총장도 본인은 받은 바 없다. 이렇게 해서 서로 발뺌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히 뭔가 자료는 있었던 것이고요. 비자금 120억에 대해서. 그럼 이 비자금 120억에 대한 그 자료가 어디로 가 있느냐. 이것이 이제 가장 관건이겠죠. 네. 이제 정말 궁금한 건데요. 그 수년 동안 계속 문제제기해 오신 거는 야당 의원 시절이었어요. 근데 지금 정권 잡고 벌써 6개월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렇죠? 네. 검찰도 국세청도 이제는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사람들이 책임자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검찰 캐비닛을 싹 뒤졌더니 뭐뭐는 있고 뭐뭐는 없더라든지 국세청은 왜 그 다수 주식을 물납으로 받아줬는지 자료를 보니까 뭐뭐는 문제가 있더라든지 여태 왜 안 나옵니까? 국세청은 밝혔죠. 밝히긴. 그런데 이제 그것을 흔쾌히 밝힌 것이 아니고요. 검찰은 그 검찰이 갖고 있는 자료를 분석했는지에 대한 아직까지 언급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그 검찰의 수사 의지를 좀 독려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또 제가 국회에서 이렇게 이제 그 질의답변을 하다 보면 MB 시절에 특혜를 받았던 그런 공무원들이 아직도 그 허리 라인을 계속 채우고 있거든요. 검찰 국세청에. 그렇습니다. 네. 그분들이 굉장히 수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게 영이 안 먹히나요? 제가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 여당이 됐으면 정부를 우선 정부부터 혁신하는 게 맞습니다. 첫 번째 아니겠습니까? 특히 국세청 같은 경우 뭐 해명을 했다라고는 합니다만 아니 누가 봐도 이상한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주식도 다 가지고 있고 다 가지고 있습니다. 땅도 아주 이상하게 건저당돼 있는 걸 누가 봐도 분명히 이상하죠. 문제가 있고 그런데 그걸 받아주게 된 과정 그거 왜 아직 못 밝히나 이거죠? 그러니까 국세청의 답변은 이런 거죠. 그 당시에 담당 주무 관청장은 퇴직을 했고요. 그러니까 퇴직을 했고 그 일을 시킨 사람들은 지금 이미 다 어딘가 가 있는 건데요. 가 있는 건데 자료도 없나요 그러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계속 질의하면 뭔가를 갖고 와서 브리핑을 합니다. 근데 예. 부족합니다. 그것이. 부족하고 제 눈에는 이거는 이 가운데 10분의 1만 갖고 왔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그분들이 아무래도 뭐 그게 선배님이 한 일이고요. 또 국세청에 지금 현재 중요한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중에 보면 MB 정권 당시에도 그 중요한 자리에 계셨던 그분이 바로 거기 앉아 있는 분도 몇 분 계십니다. 아직도. 네, 검찰도 마찬가지고요. 네. 이제는 좀 속도를 내면 바뀔까요? 조금 바뀌겠죠. 왜 화끈하게 못 바뀝니까? 저도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당 그런데, 의원을 우습게 보는군요, 그분들이. 그것도 중진 의원을. 그렇다기보다는요. 국회가 지금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굉장한 방패막이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아무튼 의혹과 의혹이 이제는 좀 시원하게 풀릴런지 예. 여당 의원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좀 독촉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고 있습니다. 네. 자, 서울시장을 왜 하시려고 합니까? 제가 2011년도에 그때는 정말 타의에 의해서 서울시장 후보에 출마를 하게 됐고 네. 그 당시에는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는 어떤 그 일념과 정의,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워야 된다는데 더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서울시장은 그냥 나는 이번에는 그냥 이렇게 다른 사람을 더 돋보이게 해주는 역할이다 이렇게 네. 생각하고 네. 그때는 나왔던 거고요. 네. 그렇지만 그때 한번 그런 관심을 가진 데다가 또 하나는 제가 전공이 도시지리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러세요? 네. 그래서 원래 이제 도시에 대한 그 관심이 그 굉장히 옛날부터 이제 오랜 시간 좀 축적된 그런 것도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서울의 도시 경쟁력이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굉장히 추락할 것이라는 그런 위기감 같은 것이 저한테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산업연구원 보고자료를 보면 그 처음으로 국가에서 만든 자료 가운데 서울이 쇠퇴하고 있다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거든요. 어허. 이거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예. 수도 서울이 쇠퇴를 하면 대한민국의 성장이 멈추는 것이기 때문에 이 쇠퇴기에 접어든 서울을 다시 성장할 수 있는 서울, 활기찬 서울, 젊은 서울로 바꿔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잘 못했나요? 박원순 시장님 잘 해오셨죠. 잘 해오셨는데 정책이라는 것은 저는 그 사람의 체화된 어떤 그 인생 역사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박원순 시장님이 살아오신 인생 역사가 그대로 체화된 정책이 서울시에 투영됐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마을 공동체 사업이라든지 예. 시민단체를 하시면서 겪었던 어떤 그런 것들. 그런데 이제 이것을 터닝 포인트 할 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전환을 맞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바꾸지 않으면요. 서울이 그 쇠퇴기에 접어드는 어떤 그것을 브레이크를 밟기가 힘들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울의 쇠퇴기를 멈추게 해야 됩니다. 이 멈추게 하려면 강력한 추진 엔진이 필요한데 그 강력한 추진 엔진을 만드는 것은 새로운 에너지고요. 새로운 사람이 해야 한다. 새로운 에너지는 곧 새로운 알겠습니다. 사람의 그런 어떤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침 오늘이 그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서울시 대중교통 공짜로 출퇴근 시간을 하는 첫날이라 네. 그 정책은 어떻게 보세요? 대체적으로 지금까지 보도를 보면 시민들이 그렇게 환영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은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뭐 일부 그러신 분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조금 전에 제가 요 방송에 오기 전에 본 연합뉴스는 서울 시민들이 굉장히 냉담했다. 왜 이것을 그 대중교통에 대한 요금을 안 받느냐. 이거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저 정책은 한 번 그 실시하면 하루에 50억 내지 60억을 그렇습니다. 쓰는 돈이 나가는 돈이잖아요. 그러면 일시적으로 50억과 60억의 효과가 과연 있었느냐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겠죠. 네네. 그런데 서울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해달라는 강한 메시지 전달은 가능했을지 모르지만 이것이 그냥 미봉책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을 만드는 쪽으로 좀 더 서울시가 박차를 가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미봉책으로 보인다. 네. 이 정책은. 네. 지금 왜냐하면 그러면 미세먼지 그 경보 발령될 때마다 이런 정책을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니 매번 하겠다는 거죠. 매번 하기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조금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봄 되면 미세먼지가 더 많이 이제 그 경보가 날아들 텐데 그러면 그때마다 하루에 60억씩
그냥 공중으로 날아가는 예.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을 예. 서울시가 준비를 했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 예산으로 오히려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제가 최근에 이제 뭐 예를 들면 이런 미세먼지 그 공기 문제와 관련해서 도쿄라든가 런던이라든가 이렇게 가보면은요. 도쿄와 런던이 굉장히 그 공기 오염으로 굉장히 힘들었던 도시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네. 꾸준한 노력으로 굉장히 많이 개선됐습니다. 근본적 대책을 세우면 네, 되더라. 근본적 대책을 알겠습니다. 세우면 되고 특히 북경 같은 경우에요. 네, 네. 북경 같은 경우가 지금 완전히 미세먼지에서 파란 하늘을 볼 수 있는 북경 이게 요새 보도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예. 때문에 저는 근본적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 서울시장 출마설이 있는데 나온답니까? 글쎄요. 제가 지난번에 저녁 같이 먹었거든요. 저녁 같이 먹었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요새 박영선 의원이 아주 잘하고 있어. 막 그러면서 저더러 할 것만 딱딱 그렇게 골라서 하면 좋다고 막 그래서 저를 응원을 해주더라고요. 네, 근데 네. 제가 정봉주 의원이 서울시장 출마를 글쎄요. 할지 안 할지 저는 그거는 그 사람에 대한 예의이기 때문에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네. 근데 할 듯이 보이던가요? 제가 보기에는요, 관심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좀 반반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에 거론되는 분이 뭐 민병도 의원? 네, 열심히 다니시죠. 네. 그럼 박원순 시장까지 4명 정도입니까? 뭐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네.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경선 구도도 복잡해지는군요. 그렇습니다. 1등 네. 하시겠죠? 열심히 해서 반드시 해야죠. 네. 좋은 결과 있길 네. 기대하면서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영선 의원 함께 만났습니다. 윤태곤 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제 청와대가 국정원, 검찰, 경찰 이른바 권력기관 개혁안 직접 발표했죠. 예, 조국 민정수석이 브리핑을 하고 질의응답도 했어요. 이 세 기관을 개혁해야 한다. 대전제에 대해서 누가 부정하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어제 청와대 발표는 아니죠. 이 안이 어느 수준으로 구체화되고 실현될지는 아마 좀 지켜봐야 될 것 그 같습니다. 안에 골자부터 좀 정리해 봅시다. 이게 많이 나왔던 이야기의 집대성이에요. 예. 그러니까 국정원, 검찰의 힘을 빼고 경찰로 많이 이관한다. 근데 경찰도 좀 분리시켜서 통제장치를 마련한다. 요약하면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검경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 이건 이미 나왔던 것이고 국정원 대공수사처 폐지 등을 이제 골자로 하는 건데 국정원 이름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겠다. 대공수사권은 경찰에 이양하겠다. 그러니까 수사권은 다 뺀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국정원이 국회뿐 아니라 감사원의 통제도 받도록 하겠다. 네. 검찰 수사권은 경제, 금융 등 특수사건에 한정한다. 뭐 이런 정도죠. 예. 예. 그럼 나머지 그 검찰이나 국정원에서 빠진 것들은 전부 경찰로 넘어간다. 그렇죠. 이게 그 풍선 누르기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한쪽에서 빼면 이거 다 받는 데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다 경찰이라는 겁니다. 네. 그럼 경찰이 아주 비대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청와대 안을 보면은 이제 수사전담 경찰, 뭐 행정전담 경찰, 그리고 안보수사처 이런 식으로 나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치경찰도 하고. 그렇죠. 예. 국정원으로 넘겨받은 대공수사권은 안보수사처를 신설한다고 하고 그럼 아마도 국정원에 있는 직원들도 많이 넘어가게 될 거예요. 이게 현실화된다면. 그래야 되겠죠. 예. 예. 그리고 검찰로 넘겨받는 수사권 전반은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한다. 그래서 수사 전담 경찰들이 다루도록 한다. 이거는 좀 FBI 이런 거 생각하면은 좀 미국의 유사할 FBI. 겁니다. 예. 예. 그리고 일반 경찰은 치안, 경비, 뭐 정보 분야를 담당토록 한다. 그리고 광역 지자체는 자치 경찰제를 도입한다. 이런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이건 하나의 아니라고 그랬어요. 예. 이거 실현 여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1차적으로 대부분 입법 사항이에요. 그리고 이게 자치 경찰 등 이렇게 가는 거는 개헌 사항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게 뭐 경찰이 여러 개로 나뉘면은 여기 장은 누가 되냐, 뭐 예. 차관이냐, 뭐 장관급이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이제 행안부 중심으로 정부에서 또 안을 만들어 놔야 되는 거거든요. 공무원에 대한 뭐 정원 문제하고도 연동이 되는 것이고 예. 어제 청와대 발표는 말하자면 이제 100으로 본다면 한 70 내지 80까지 둔 것 같아요. 한 2, 30 정도는 뭐 일부러 비워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좀 이제 공백 상태죠. 이건 뭐
국회에서 하기도 하고 또 정부에서 하기도 해야 될 거니까요. 그러니까 앞으로 후속 조치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조국 수석은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는데 두 가지가 나뉠 겁니다. 국회가 해야 되는 게 많고 네. 그다음에 정부가 해야 될 일도 많습니다. 방금 언급했지만은 경찰을 저런 식으로 확대 분단할 경우에 이게 뭐 급여 체계, 국정원에서 경찰로 넘어갈 때 급수는 뭐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건 또 행안부 중심으로 해서 안을 쫙 다 짜야 되는 거거든요. 준비를 해야 구체적으로. 되겠죠. 예. 자, 근데 뭐 주요한 골격은 다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국회 분위기가 지금 근데 좀 냉랭하잖아요. 야당은 뜨악해 하고 여당은 환영하는 건데 이런 건 있어요. 지금 이제 국회가 사개추위를 막 출범해가지고 활동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통상 뭐 여당 안, 야당 안이 나와가지고 주고받고 이렇게 되는 건데 이를테면 청와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거 아니냐. 예. 그럼 이제 야당이 이제 입이 많이 나온 것이 이런 뭐 우리는 왜 있느냐 사개추위라는 게 네. 이런 거죠. 그리고 뭐 정의당 같은 경우에 좀 다릅니다만은 이제 반면에 민주당은 박범계 의원이 행정부 소속 기관의 운영 방침과 철학에 관한 내용을 대통령과 수석 비서관이 관심을 갖고 국민들께 입장을 전명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예. 반박을 했어요. 그렇지만 아무튼 야당의 반발이 있다면 어렵겠네요. 쉽진 않겠네요. 이런 것 같아요. 공수처조차 지금 난항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어제 보면은 더 뭐 짐이 많아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이건 하중을 확 높여가지고 명분과 여론의 우위를 가지고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을 압박한다 이런 계산인 것 같아요. 예. 어제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뭐 야당의 입장도 알겠지만은 뭐 예컨대 민주당 지지율이 50%인데 공수처 지지율은 훨씬 높다 네. 이런 것을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론을 통해 압박한다. 그렇죠. 어쨌든 개헌과 권력기관 개편이라는 화두가 떠올른 상태. 지방선거 전에 떠오른 거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권 실장이었어요. 네, 1부 마치겠습니다. 7시 5분 2부에 다시 뵙죠. 시사잡기 2부 오늘 하루 화제가 된 뜬 뉴스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CBS의 김현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은요. 네, 일본에서 암호화폐 콘셉트의 걸그룹이 탄생했습니다. 이름은 가소스카 쇼조, 우리말로 가상통화 소녀입니다. 네. 국내에서는 비트코인 열풍의 거래소 폐지 방침까지 나왔죠. 반면에 일본에선 암호화폐 테마의 8인조 걸그룹 소식이 알려지면서 우리 누리꾼들이 아주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요. 이들은 만화 주인공처럼 컬러 가면을 쓰고 노래하고요. 이 콘셉트만큼이나 멤버들의 활동명도 아주 독특합니다. 그룹 리더는 비트코인 캐시고요. 나머지 멤버도 이더리움, 모나코인, 에이다, 리플 등 모두 가상통화 이름에서 따왔습니다. 예. 어떤 노래를 부르는 그룹이에요? 네, 가상통화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엔터테인먼트로 알리는 그룹이라는 게 소속사 측 설명입니다. 아하. 이 실제 노래말을 들어보면 암호화폐 홍보나 권유보다는 투자 위험을 경고하는 메시지가 더 많은데요. 예를 들어 무모한 투자자들에겐 비싸게 사면 지옥이야, 폭락이 올 거니까 막 사면 안 돼라고 지적합니다. 예. 또 열심히 채굴하면 전기료가 걸리네라며 꼬집기도 하고요. 더 재밌는 건 공연 입장료와 물품 판매도 모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암호화폐로만 결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 그래도 뭐 투자 위험을 경고하는 메시지가 더 많다는 건 그나마 다행이네요. 네. 네. 다음 뉴스는요. 소년원에서 넉 달 동안 견디기 힘든 복통을 호소했지만 묵살당했던 한 10대 청소년이 결국 대장암 3기 진단을 받았다는 소식입니다. 예. 오늘 한 매체는 18살 A군의 이런 사연을 보도하면서 많이 본 뉴스에 올랐는데요. 지난해 6월 춘천소년원에 들어간 A군은 수감 생활 130일 동안 복통과 혈변을 호소했지만 변비약과 진통제만 처방받았고요. 딱 한 번 동네 내과로 외부 진료를 받은 게 전부였습니다. 예. 결국 A군은 제대로 먹지도 못해 몸무게가 40kg이나 빠졌고요. 출소 뒤 대장암 말기 직전인 3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소년원이 책임을 져야겠네요. 네, 당초 A군은 이 항의 글을 국민신문고에 올렸습니다. 하지만 법무부의 답변서에는 황당한 내용뿐이었는데요. 대장암 검진 대상은 50살 이상이어서
소년원 대응에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하하. 하지만 20일쯤 뒤 아버지가 억울하다는 내용을 SNS에 올리자마자 법무부 태도는 달라졌습니다. A군 사연이 10만 건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면서 순식간에 퍼진 건데요. 법무부는 그제서야 소년원을 상대로 감찰에 들어갔습니다. 네, 철저히 감찰을 해봐야죠. 다음 뉴스요. EBS 젠더 토크쇼 까칠남녀 고정 패널의 강제 하차 논란입니다. 까칠남녀는 성에 대한 고정관념 등을 논하는 토크쇼인데요. 양성애자로 알려진 고정 패널 은하선 작가에게 일방적으로 하차를 통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누리꾼들이 공분하고 있습니다. 이게 방송 종영까지 겨우 녹화 2회 분량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예. 이런 상황에서 제작진이 출연자로서 부적절한 결격 사유가 발견됐다면서 모호한 이유를 대자 분명히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더 증폭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네, 나머지 세 출연자들이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아하. 은 씨의 하차는 명백하게 성소수자 입을 막아서 존재를 지우겠다는 반동성의 집단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명분이라면서 그 이유를 전했습니다. 현재 오늘 오후 EBS 까칠남녀 게시판은 은하선 작가의 하차를 반대하는 글로 가득 채워진 상태입니다. 앞으로 EBS의 대응이 주목되네요. 네,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김현지 기자였습니다. 매주 월요일 꾸며드리는 이슈 토크 시간인데요. 오늘의 토크 주제는 문재인 대통령 생일 축하 광고 이야기입니다. 66번째 생일 축하하기 위해서 지지자들이 광고를 준비했다고 그러죠. 서울 광화문역에 와이드 광고 설치돼 있고 5호선, 7호선, 8호선 등등 총 11개 역에 영상 광고가 걸려 있다고 하고요. 또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에도 광고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자, 현직 대통령 생일에 이런 광고 내는 거 이거 적절한가? 이런 비판도 있고요. 지지자들이 좋은 뜻에서 자발적으로 광고하는 게 뭐가 문제인가?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자, 오늘 이 두 분은 또 어떤 의견이실지 궁금합니다. 원숙한 진보 최민희 전 의원 그리고 젊은 보수 시사평론가 장혜찬 씨 두 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시오. 먼저 문재인 대통령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아직 생일 아니지 않아요? 곧입니다, 곧. 네.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광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민희 전 의원. 저요? 네. 저는 뭐 훈훈해요. 훈훈하다? 네. 끝. 네, 훈훈하다. 장혜찬 씨. 저는 최민희 의원님보다 말을 좀 길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네네네. 우리가 기본적으로 제가 저번 문바 논란을 다뤘던 방송에서도 말했지만 국민과 지지자의 행동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메스를 들이대고 평가하는 건 저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예. 국민들이 원한다면 광고할 수도 있죠. 예. 본인들이 이 광고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고 공익 광고의 자리를 뺏는 것도 아니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좀 거창하게 말한다면 그동안 우리 민주주의가 발전해온 과정은 이 정치인에 대한 우상화, 아이돌화에 반대하는 영역으로 우리 민주주의가 계속해서 발전해 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이런 이 우상화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데 예전에 재임 시간에 방송에 나오면 조명을 막 말도 안 되게 붙인다거나 박근혜 대통령 옷 너무 예쁘다고 이런 식의 찬사 일색의 방송을 막 물들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논란에 대해서는 저는 보수 진보다 자유로울 수 없는데 우리가 보다 성숙한 민주정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정치인을 어떤 아이돌로 바라보는 문화에 대해서는 좀 지양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 시민들이 잘못했다. 저는 김문수 전 지사처럼 주사파 영향을 받았다 이런 거 말도 안 되는 비판으로 봅니다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민들이 한 건데 어때라고 넘어갈 건 아니고 좀 숙고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이 생일 축하 광고가 정치인에 대한 우상화라는 겁니까? 그런 영향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우상화라는 겁니까? 그 예라고 해야겠네요. 여기서. 네. 이게 어떻게 우상합니까? 그리고 그 박근혜 대통령을 정치인 아이돌화 했던 것은 지지자들이 아닙니다. 장악된 방송이었어요. 저는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박근혜 대통령 2015년 생일날 방송에서 제도권 방송에서 화면에 해피 벌스데이 투유를 쫙 이렇게 비추면서 김무성 대표 발언을 전하고 막 이런 그 방송을 봤습니다. 보도를. 예. 그때 정말 구역질이 날 것 같았어요. 그 장악된 방송이 그런 일을 하니까. 그러나 생일을 축하하겠다는데
뭐 이런 걸 가지고 그러나 그래서 참은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논란을 안 일으켰습니다. 예.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우상화하고 아이돌화했던 것은 지지자들이 아니고 장악된 방송이었고, 예, 그랬기 때문에 그거는 정말 문제죠. 그리고 뭐 형광등 100개가 켜진 아우라, 우리가 보면 아우라도 하나도 없었는데 그 일부 종편에서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현상을 현상적으로 칭찬하고 축하한다고 해서 똑같다고 볼 수 없다? 똑같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우상합니까?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이런 논란이 있을 때 나아졌다고 했습니다. 예. 과거에는 어떤 방송 장악을 통해서 공권력이 어떤 뭐 여론을 입막는 역할을 했다면 지금 그때 아마 문자폭탄이나 이런 이야기 하면서 했던 것 같은데 지금 그때에 비해서는 분명히 나아졌다. 지금도 제가 앞서 말했죠. 방송에서 막 그렇게 조명 막 하이라이트 틀고 했던 것보다는 낫다. 지지자들이 뭐 순수하게 축하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 자체를 그 공권력이 방송이 했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신다. 전제를 좀 분명히 하고 싶고요. 예. 그런데 이런 어떤 세계적인 추세인 것 같아요. 정당 정치가 약화되고 해산되고 좀 인기 많은 특정인을 중심으로 이 정치적 영향력이 확 쏠리고 지지 현상이 일어나는 게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고 세계적인 현상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저는 이런 광고를 한다고 해서 뭐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건 좀 걱정스럽지 않아요. 뭐 중심을 잘 잡고 국정 운영할 거라고 생각되지만 예. 이런 지금 균형이 사실 많이 무너진 상태에서 이런 굉장히 강력한 이전에 우리 정치 현상에서 또 어떻게 보면 노빠 현상이라 했죠. 그때보다 더 한층 업그레이드된 이 문파 현상 속에서 문재인 정권의 어떤 측근들이나 뭐 그 주변의 참모들이 그리고 지금 어떤 정부의 어떤 당 공직자들이 좀 오만해지는 것은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오히려 걱정의 연장선이 가고 있고요. 몇 가지 예를 들면 논의가 우리가 생일 이야기만 계속 할 수는 없으니까 지금 뭐 선수들의 의견 묻지 않고 아이스하키 단일팀 문체부에서 계속해서 논란이 일어나는데도 추진하라고 하죠. 뭐 대책 방안 말을 한다 했지만 아이스하키 팀 주장이 이런 걸 왜 소통도 하지 않고 위에서 찍어 누르는지 좀 불만스럽다는 인터뷰도 했고요. 뭐 정부 부처 간 조율되지 않은 발언으로 막 뭐 지금 가상화폐 시장에 예, 예. 혼란이 일었지만 책임 있는 사과라던가 이런 게 전혀 안 나오고 있죠.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정치적으로도 이 김경수 의원 같은 경우가 얼마 전에 박원순 시장에게 서울시장 나오지 말고 경남지사 가라고 권했다고 합니다. 이게 정치 도의상 한참 선배에게 도저히 할 수 없는 제안을 하는 것도 어떤 이 과대 표출되고 있는 지지심을 등에 업고 대통령은 괜찮은데 그 주변이 지금 서서히 오만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닙니까? 자, 어처구니 없는 분석이세요. 우선 이제 얘기로 돌아가자면 아까 민주주의 발전 과정이 정치인의 아이돌화, 우상화에 대한 반대와 맥을 같이 한다고 했는데 아닙니다. 민주주의 발전 과정은 군부 독재와의 저항 과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정치인의 아이돌화 현상이라는 말과 군부 독재가 사회를 억압하던 반민주적인 통치 질서와는 이건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를 그렇게 전제로 하고 문재인 대통령 광고, 생일 축하 광고를 뭐 우상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논리적으로 정말 너무 허점이 많고 말이 안 되는 얘기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사회 정당 정치가 퇴조하고 전 세계적으로 특정 정치인에게 영향력이 쏠린다. 이건 굉장히 그 인상 비평인데요. 이것도 사실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독일 같은 경우는 메르켈이 인기가 있지만 그 인기는 정당을 잘 운영해서 정치를 안정적으로 이끌기 때문이지 메르켈이 그렇게 뭐 인기를 추구하는 스타일도 아닙니다. 예, 그래서 맞지 않고 다만 이런 건 있죠. 지금 민주당 지지율이 유례 없이 50% 내외를 계속 가고 있고 예. 전 세계적으로 당원 숫자가 줄고 있는데 저희 당 당원이 약정 당원까지 하면 150만이 훨씬 넘었습니다. 네. 그 당원 수가 늘어나는 것은 그 우리 정당사에서 굉장히 독특한 예, 영국 노동당도 당원 수가 줄어서 비상인데 굉장히 독특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왜 그런지에 대해서 따로 분석할 필요가 있겠지만 저는 이 역시 문재인 정부 성공을 바라는 그 대중적 에너지가 민주당의 당원 가입으로 이전된 것으로 봅니다. 근데 굉장히 성숙한 형태로 드러나는 것이죠. 예, 예. 그다음에 지금 이제 노빠 현상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제 그거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문파 현상. 네, 그런데 예. 노빠 현상이라는 표현부터가 이게 잘못된 표현입니다. 이 노빠라는 말 자체가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으로
정치인 팬클럽 팬덤 현상을 일으킨 정치인이세요. 네. 그 정치인에 대한 팬덤 현상을 이해하지 못한 정치적 반대파들이 노빠라는 말로 빠순이 빠돌이 이런 식으로 비하시켰던 겁니다. 정치인 팬덤 현상이. 그러나 그렇게 보수 정치인들이 비난했던 노사모는 이후에 오바마 캠프까지 벤치마킹할 정도의 모델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박사모도 사실은 노사모를 본뜬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의 정치인 팬클럽의 전형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저는 시각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언급해 보세요. 지금 장해찬 씨가 이러이러한 분위기 때문에 권력 주변에서 일부 좀 오만함이 비추어지는 것 아니냐. 몇 가지 최근의 정책 혼선 등등을 그렇게 지금 지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하시고. 그것도 예를 들면 김경수 의원이 박원순 시장한테 서울시장 나오지 말고 경남도지사 나와라. 언론 보도 보신 거죠. 그리고 박원순 시장이 직접 언급하기를 예전에 잠깐만요. 해결된 문제다 이렇게 언급했다는 건 없던 일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아니 예전에 해결된 잠깐만요. 문제라고 언론 보도 하니까. 보고 하시는 말이죠. 그렇죠. 네. 예, 모든 게 맥락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김경수 의원뿐만이 아니고요. 많은 분들이 경남도가 그 민주당의 굉장히 어려운 도잖아요. 네. 그래서 도지사를 가져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김두관 전 지사가 무소속으로 나와서 당선된 이후 계속 이제 도지사는 자유한국당이거든요. 예. 그래서 김경수 의원뿐만 아니고 많은 정치인들이 지지자들이 박원순 시장에게 그런 의사를 타진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밀양 출신인 박영선 의원한테도 경남도지사 나와라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정당의 입장에서 지방선거 전략 차원에서 얘기한 것을 선후배 차원의 그런 어떤 뭐랄까 유교적 질서에 대입해서 비판하는 건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전략은 이걸 비판하려면 홍준표부터 비판하세요. 예. 대구 간 거부터. 그 문제는 그렇기 그렇고요. 때문에, 예. 그게 무슨 오만의 결과에 예가 됩니까? 이제 동계올림픽 아이스하키 팀 그리고 가상화폐 논란까지만 짤막하게 한 말씀. 네, 가상화폐 논란은 이게 부처 간 조율이 안 되었다 이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이런 겁니다. 법무부 장관이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할 수도 있다라는 발언이요. 공식적인 정책 발표가 아니었어요. 기자 간담회 자리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가상화폐 관련 발언이 나왔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과거에는 미래과학창조부, 지금은 과학통신발전부인가요? 정보통신과학기술부. 예. 장관인 유영민 장관과도 조율이 돼야 되는 거죠. 네, 4차 산업주무 네. 장관이니까. 그래서 부처 간 조율이 안 된 걸 안 된다고 하지 그러면 하지도 않은 조율을 했다고 할 수는 없는 거고요. 네. 그리고 솔직히 얘기하면 이 가상화폐라는 표현보다는 암호화폐가 적당한데 이 암호화폐에 관한 혼란은 보수야당이 더 심했습니다.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난해 이 가상화폐 열풍이 일었습니다. 그때 유승민 대표의 경우는요. 정부가 왜 이거 규제 안 하냐. 막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많은 사람이. 그랬다가 이제 투기 열풍이 더 일어나니까 일단 법무부 장관은 법으로 세상을 네. 이제 평가하는 분이니까 이게 빨리 그 투기 광풍에 대해서 대책을 내겠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알겠습니다. 또 뭐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네. 아이스하키 단일팀은요. 짧게 한 말씀만. 네, 이 아이스하키 단일팀은 엔트리가 22명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23명이 갑니다. 근데 남북이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동의하고 IOC도 합의를 한다면 이 문제는 와일드카드로 네. 해결을 하기 위해서 20일 날 스위스 로잔에서 IOC와 남북 이제 대표단이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엔트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게 지금 정부 입장입니다. 근데 단일팀을 왜 추진하냐? 그거는 단일팀을 구성하기로 정책적으로 합의가 되면 가장 단일팀 구성이 가능한 종목을 고르고 그게 네. 여자학회였고 이 논의가 진행되는데 이게 무슨 문체부가 정책적으로 남북한이 대화하는 게 무슨 주변 사람들이 오만해져서 제가 그렇습니까? 몇 가지만 짧게 자, 말씀해 주신 장해찬 거에 씨에게 대해서 바람 반론을 조금만 예, 짧게 치고 말씀하세요. 나가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세계적으로 정당의 영향력이 약해지고 개인의 영향력이 커지는 거 인상비평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독일의 경우도 있지만 예를 들면 프랑스 같은 경우 이전에 양마르슈 같은 경우 정당 의석 0석에서 지금 과반 정당으로 어떻게 보면 마크롱이라는
이 마스코트를 밀고 넘어갔죠. 뭐 스페인이나 그리스 같은 경우도 이 젊은 정치인들 어떤 기수의 영향력이 정당의 영향을 초월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최 의원님 말씀처럼 그렇지 않은 것도 있지만 이런 어떤 예전에는 보기 힘들었던 흐름들 중에 하나라는 거는 뭐 이게 지금 본론과는 크게 상관이 없지만 그러니까 잠깐만 일단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반화시키지 마셔라. 네, 그 네. 말씀이고요. 예. 그런 추세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 지금 우리가 또 이 논의가 됐던 게 김경수 의원 말씀은 너무나 좋게 포장하면 이 정당의 어떤 지방선거 전략인 거지만 이게 뭐 유교 선후배 이런 사상을 대입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장으로 재선을 했고 3선 연임의지를 뭐 공개적으로 뭐 사실 아는 사람들 다 알게 밝히는 대선 주자급 인물에게 사실 김경수 의원이 대통령 측근이지만 그 대통령 측근이란 걸 제외하면 정치적인 무게감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박원순 시장한테 가서 뭐 경남으로 가라 마라 할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은 저는 좀 이게 측근 아우라를 업은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라고 보여진다. 홍준표 대표 대구 간 거 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정말 말도 안 되는 선택이고 당협위원장 지금이라도 신청했던 거를 아직 결정이 안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심사된 거 한 거고 이 법무부 박상기 장관 같은 경우는 공식 석상이 아니었지만 기자들이 질문을 했어요. 그 부처 간 의견이 조율된 것이냐. 그 자리에서 부처 간 이견이 없다. 이렇게 발표해서 시총이 폭락하고 그 후에 부랴부랴 기재부에서 우리는 다른 의견이다. 뭐 청와대에서도 조율이 필요하다는 게 나왔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공개 석상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 예전에 교육부의 나향욱 씨가 뭐 비공개 개돼지 기자들과의 발언. 사석에서 예. 잘못된 발언한 것만으로도 자리가 날아가는데 이 기자들과의 자리에서 이렇게 말실수를 아니, 이거는 해놓고 아니에요. 책임지지 않는 것. 그리고 이거는 아이스하키 같은 경우도 엔트리가 늘어날 수 있겠죠. 그러나 선수들 같은 경우 이런 논란이 되는 거 그 이전에 피겨 논란도 있었고요. 이 선수들의 어떤 당사자들을 생각하지 않는 좀 비민주적인 절차라고 보거든요. 민주적으로 당선된 것을 가장 내세우는 정부가 예. 이렇게 그냥 우리는 북한이랑 회담이 중요하죠. 근데 북한과 화해 모드가 중요하니까 선수들은 그냥 따라와라고 말하고 이 선수들의 지금 올림픽 얼마 안 남든 선수들의 마음에 좀 혼란을 야기시키는 것 자체가 인기에 취해서 독선적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 정도 의문은 제기할 수 있다는 아니 것이죠. 그거 처음하고 달라졌어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무슨 측근입니까? 측근 아니잖아요. 법무부 공직자죠. 최고 공직자 아니 아닙니까? 지금 법무부 얘기는 장관은. 노무현 아니 제가 문재인 측근뿐만 아니라 잠깐만요. 유력 예, 공직자들도 좀 오만해지고 있는 것 같다. 책임을 아니에요. 안 진다. 처음에 이런 측근 말씀 얘기를 드렸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박상기 법무부 장관 측근 아니고요. 지금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팬덤 현상이 대통령은 아닌데 주변 측근들을 오만하게 한다 해서 시작된 측근 거예요. 플러스 고위 공직자들이 책임을 안 진다. 아니 네. 고위공직자들이 무슨 그 팬덤에 취하겠습니까?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나이가 몇이며 우리 사회 최고 엘리트가 이거 결이 다른 얘기를 하는 이 정도 거고요. 팬덤의 지지가 없었다면 좋습니다. 진작 사과를 하거나 사실 물러났어야 되는 아닙니다. 충분한 사안인데 아닙니다. 지지율을 등에 업고 박상기 장관의 실책도 아주 과거 정권이었으면 이 정도 공직자가 이 정도 실수를 했으면 물러나야 될 사안인데 아니 이 정도 실수가 무슨 뭉개고 넘어가는 실수입니까? 거죠. 뭐가 뭉개고 넘어갑니까? 부처 간 조율이 안 된 걸 부처 간 이견이 없다는 말을 그 기자들한테 부처 한 간 건 이견이 분명히 없었던 건 실수죠. 금융거래위원회와 이견이 없었다는 얘기였고요. 그래서 말 한마디 실수로 물러난 사람이 누가 있는데요. 그 말 한마디 실수로 시총이 수십조가 증발했고 국민적인 여론이 이 정도로 악화됐는데 아니 잠깐만요. 사과도 그거는 제대로 하지 그렇게 않잖아요. 말하면 안 돼요. 이 암호화폐 시장은 그 전에도 등락이 거듭됐습니다. 그리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그래서 일시적으로 뭐 하락한 건 맞는데요. 그 다음 날 거의 70% 회복했어요. 그러니까 예. 이 암호화폐 시장 자체가 지금 불안정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이게 맞는 말이고요. 자, 그러니까 그 제 말은 불안정한 등락에 이 정부 공직자들의 두 분 책임 없는 잠깐만요. 자세가 불을 끼얹고 있다는 두 분 지적들이 잠깐만요. 많아요. 오늘 우리 토론의 주제는 이 문 대통령 생일 축하 광고로 시작을 했는데 결국 가만히 듣고 보니까 이 광고를 통해 상징되는 현재 권력 운영이 좀 다소 오만해져 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뭐 이런 주장으로 자꾸 이렇게 이어가다 보니까 정책 이슈들 뭐 가상화폐 뭐 네. 남북 단일팀 여러 가지가 막 거론이 돼서 조금 좀 분위기가 혼란스러운 것 같았어요. 다시 제가 조금 좁히는 의미로 지금 레인보우와 문자로 많은 분들이 의견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의견을 제가 두 분께 딱 전해드리면 그냥 그분한테 한마디 해보시는 이런 식으로 한번 해봅시다. 최민희 전 의원한테는 이렇게 장혜숙님께서 저도 문 대통령 지지하지만 광고는 정말 아닌 것 같아요. 거부감이 들어서 저도 싫더군요. 이런 의견 가지시는 분한테 한마디 하신다면. 그 거부감은 그냥 개인 감정입니다. 근데 이번 광고는 예를 들면 정부 세금을 쓰는 것도 아니고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을 너무 애정하는 지지자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모아서 광고하는 겁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건 싫으면 그냥
그냥 싫어하시면 되지. 오케이. 이거를 비난하고 이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장혜찬 씨한테는 우리도 자랑스러운 대통령을 가졌다는 국민의 기쁨에서 생일 축하할 수 있죠. 김진희 님인데. 네, 저 아까 분명히 시민들 생일 축하할 수 있다고 제가 또 생일 축하 멘트를 방송 시작하면서 드렸고요. 네. 다만 어떤 이런 분위기가 뭐 뉴욕 타임스퀘어 이야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 해외 같은 데서도 이런 광고하고 하는 게 과연 그게 우리나라를 자랑하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지지자들도 좀 성숙하게 돌아봤으면 좋겠다. 아니 장혜찬 씨가 성숙하게 하세요. 잠깐만요. 리 타임스퀘어에 문재인 대통령 생일 축하 광고가 걸리면 저는 대한민국은 이렇게 대한민국 대통령은 국민들께 이렇게까지 사랑받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외국은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그래서 보신다? 네, 이걸 가지고 무슨 정치적인 성숙 운운하고 이게 너무 경강부회고 예,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특히 정치인들의 비판 있잖아요. 뭐 주체 사상 운운하고 뭐 이게 자, 잠깐만요. 거기는 이제 아까 언급이 됐었으니까요. 일부 언론에서 이런 문제를 제기한 곳이 있습니다.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 열성 지지자들이 지하철에 생일 광고를 한다면 홍준표, 안철수 대표 팬들이 똑같은 행동을 한다면 과연 서울 지하철은 그 광고를 허가해 줄 것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언론이 있었다. 당연히 허가해야 되고요. 저 오케이입니다. 그래서 그 홍준표 대표나 김성태 대표 같은 분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지지자들한테 사랑받으셔서 지하철 광고 한번 나오게 해보십시오. 네. 저는 땡큐입니다. 장혜찬 씨는 어떻게? 이거는 할 말이 없어요. 서울시에서 허가를 안 해줄 것 같진 않아요. 당연히 또 허가를 안 해주는 법적 근거가 없고 지금 최민희 의원님 말씀처럼 그만한 어떤 열성적인 지지자 팬덤이 없다는 게 이 다른 정치인들의 약점 아니겠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할 말이 없고 왜 이렇게 김문수 전 경기지사 같은 경우 주체 사상 영향 끌어내고 김성태 원내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목조목 따져서 뉴스 이슈가 되는 거는 저는 이 광고로 촉발되는 어떤 이 팬덤의 분위기에 대해서 제가 계속 견제하는 발언을 했지만 예. 사실 지금 자유한국당이 정책적으로 문재인 정부와 명확한 각을 세울 만한 준비가 안 되어 있다. 사실 다른 거 이야기해야 되거든요. 지금 부동산값 파리 규제 이후에도 강남 부동산만 계속 오르는 문제. 이 교육 특수학교 폐지한다고 하니까 그 혜택을 강남과 목동 같은 일부 파락군만 받는 문제라던가 최저임금 내년에 어떻게 할 건가 이런 정책적인 것들로 각을 세우고 싸울 게 되게 많아요. 예, 제가 봤을 때. 알겠습니다. 근데 그만한 실력이 안 되니까 이 생일판 광고 갖고 이 정도의 거물들이 트집을 잡는 건 현재 보수 세력의 초라한 실력을 좀 드러내는 것 같아서 예. 저는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오늘 두 분의 논지는 자발적으로 생일 축하 광고하는 것 그거는 문제 삼을 것 없다. 거기는 두 분 다 일치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광고를 보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좀 불쾌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네. 그것도 역시 두 분 다 일치하시는 거예요. 다만 바로 이런 현상이 지금 권력 운영을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 대통령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쪽과 요즘 대통령 좀 문제 있는데 이 권력 핵심 요즘 좀 문제 있는데 라고 보는 두 시각의 차이가 이제 이걸로 상징적으로 드러나는 거네요. 근데 저는 이게 저희가 말을 하는 과정에서 좀 언성이 높아지기도 하고 말이 빨라지기도 했지만 이 정도 토론이 굉장히 자화자찬하자면 수준 높은 토론이라 생각하는 게 생일판을 잘했냐 안 했냐 지지자의 행위만 가지고 지금 여당 정치인들 야당 정치인들 야당 정치인들이 주로 물고 뜯고 예, 있지만요. 예. 그 정도 레벨의 어떤 토론은 야당의 지도자들이 좀 넘어섰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더 뼈아픈 문재인 정부에서 정말 더 뼈아플 수 있는 정책적인 것들 제가 아까 언급했던 부동산이나 예, 교육 예. 문제, 가상화폐도 임금 문제에 그렇고. 대해서도 그런 걸로 좀 명확하게 선을 세웠으면 좋지. 이렇게 종북이냐 그리고 이런 포퓰리즘이라는 그냥 단어 자체는 너무나 손쉬운 전선인데 이게 2017년, 2018년에는 더 이상 약발이 옛날만큼 먹히지 않는다는 걸 보수 정치인들이 좀 깨닫고 전선을 빨리 실질적인 곳으로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민희 전 의원도 한 말씀. 아니 저건 동의하는 말이고요. 근데 네. 이제 저는 진짜 동의가 안 되는 게 문재인 대통령은 아닌데 주변이 오만해질 수 있다 이 분위기 때문에 이건 정말 모욕적인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신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 주변에 있는 분들도 산전수전 다 겪은 분이에요. 이런 지지자들이 대통령에 대한 애정 때문에 판단이 흐릴 만한 분들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정책적으로 가상화폐 문제, 그다음에 남북 단일팀 구성 문제는 요 자체 하나하나로 다 복잡한 사안이라 예. 정책 혼선이 있었다면 그거는 빨리 이 마무리해놓고 사과를 하듯 이럴 일이지 지금 무슨 오만해져서 사과 안 한다. 이거는 정말 경강부회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이제 정치인에 대한 팬덤 현상 앞으로 더 심해질 것 같고요. 이건 문재인 대통령 개인이 아니라 다음 총선쯤 되면 내가 지지하는 지역 정치인에 대해서도 같은 현상이 나타날 거라고 봅니다. 일종의 유행처럼 번질 수도 있다. 유행이라는 표현은 뭐 유행했다가 어쨌든, 없어지지만 예. 저는 이런 흐름은 점점 커져갈 것이다. 커질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근데 그 선거 기간 중에는 그 선거법 위반인지 이거 잘 따져서 해야 될 겁니다. 그렇죠. 이건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지금 대통령은 얘기하는 정치적 겁니다. 중립이니까 제가 국회의원분들도 저도 의원님 정말 원내 계셨지만 외부자 입장에서 참 많이 봤는데요. 도와드린 입장이나 자문하는 입장에서 정말 괜찮았던 분들이 점점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변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문재인 대통령 주변에 계신 분들 산전수전 겪고 그럴 일 없을 거라고 말씀하시지만 이 어떤 과도한 팬심 열기가 알겠습니다. 그건 지금 일어난 일이 아니다 이 자, 말씀. 알겠습니다. 8587번 쓰시는 분은 지하철 광고는 시민들이 다 보고 느낄 수 있는 광고를 해야지 어떤 특정인을 하는 것은 아닌 듯 하네요. 어찌 나라가 이런 걸로 시끄럽게 되었는지라는 의견. 반대로 김상환께서는 지하철 삼성역 가보셨나요? 온통 아이돌 생일 광고입니다. 그냥 요즘 사람들의 놀이 문화입니다.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이 광고에 대한 소회를 밝혀주셨네요. 오늘 토론 여기까지 마무리 짓겠습니다. 최민희 전 의원 그리고 장혜찬 씨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운드 오브 뉴스 시간입니다. 김민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들어볼 소리요. 앞에 좀 얘기했었는데 정부가 가상화폐 관련 대책을 밝혔죠. 이 소리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정부는 가상통화 실명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거래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근 법무부 장관이 언급한 거래소 폐쇄 방안은 향후 범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협의와 의견 조율 과정을 거쳐 결정할 예정입니다. 과도한 가상통화 투기와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되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투자를 지원하고 육성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실명제는 바로 도입하고 거래소 폐쇄는 나중에 결정한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이 의미를 좀 먼저 보면요. 지금 정부의 가상화폐 대책은 두 가지 방향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첫째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일전에 얘기를 한 대로 거래소 폐쇄 등을 통해서 가상화폐 투자 자체를 좀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제도권으로 연착륙을 시켜서 어떤 실명 계좌를 쓰게 한다든지 또는 과세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거품을 좀 꺼트리는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오늘 얘기는 후자에 가까운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실명제 도입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이게 가상화폐 거래소라고는 하지만 대개 이제 사설업체들이거든요. 그래서 내부에서 거래에 쓸 수 있는 이 계좌를 시중은행에서 가상 계좌를 발급받아서 사용하는 그런 방식을 써왔습니다. 예. 문제는 지금까지 가상 계좌 간의 거래가 가능해서 사실상 실명 확인이 되지 않는 상태로 자금 세탁 등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 이게 이제 문제였는데요. 그래서 시중은행들은 민계 이 가상 계좌 발급 이후에 실명 인증 장치 도입을 추진해 왔는데 지난번에 법무부 장관 발언 이후에 거래소 폐쇄 가능성이 생기니까 이 작업의 중단을 검토하고 가상 계좌 발급 중단 가능성을 좀 시사를 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근데 투자들 입장에서는 가상계좌 발급이 안 되면 거래 자체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좀 다소 격양된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오늘 조치로 시중은행이 실명 인증 도입 작업에 좀 속도가 내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지금 투기 수요가 막 몰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걸 실명제만으로 막을 수 있나요? 이게 일부 거래 위축은 있을 수 있지만 지금도 다들 다 자기 이름으로 투기를 하고 있으니까 전문가들은 이 대책으로 투기 수요를 다 잡을 수는 없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다만 이제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자금 흐름을 추적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갖췄다. 그리고 나중에 과세를 하게 될 때 세원을 발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어떤 제도적 장치를 갖췄다. 이 점에서 이제 의미가 있다는 것인데요. 예. 이 투기 수요는 지금은 경고를 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대책이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정부는 가상화폐로 인한 손해나 손실은 모두 투자자 본인의 책임이다. 이 점을 명확히 했는데요. 이게 정부가 만든 시장인 주식시장이나 일부 상품 선물 거래 시장과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이런 얘기인 것이죠. 그리고 그 거래소 폐쇄는 나중에 결정한다라고 했는데 그 가능성은 아직 열려 있는 겁니까? 이게 가상화폐 투자 얘기가 제도권으로 연착륙시킨다. 이게 말처럼 쉽지 않거든요. 지금 금융 시스템의 방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국제적으로 보조를 맞춰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나라가 또 금융산업을 주도할 수 있는 이런 국제적 위치도 아닌데 가상화폐 투기는 1등 국가이기 때문에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요. 만약에 가상화폐 거래를 고리로 한 어떤 범죄 행위가 이슈가 된다든지 하면은 이 거래소 폐쇄 얘기는 언제든지 다시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다음 뉴스는요?
남북이 오는 17일 오전 10시에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고위급 회담 후속 차관급 실무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원래 우리는 이제 오늘 하자고 했었는데 북한이 17일에 하자 이렇게 수정 제의를 냈고 우리가 이걸 수락을 한 것인데요. 북측은 전종수 조평통 부위원장을 수석 대표로 하는 3명의 대표단을 파견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격을 맞춰서 천해성 통일부 장관을 수석 대표로 하는 대표단이 나간다고 합니다. 이번 실무회담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선수단 구성 문제를 비롯해서 공동 입장, 공동 응원, 숙소 등의 이 대표단 파견 전반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아까도 좀 뜨겁게 토의했습니다마는 여자 그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이거 논의가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으로서 참 예상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인데 일단 27일 날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 같고요. 일부 언론들과 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시각들 이런 게 나오고 있어서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단일팀이 구성될 경우에 우리 선수들의 출전권이 박탈될 수 있다 또는 경기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도정환 문체부 장관이 오늘 밝히기로는 우리 선수 23명의 엔트리를 유지한 상태로 어떤 플러스 알파 이 형식으로 단일팀을 구성할 예정이고 감독권도 우리가 가지는 방향으로 논의를 하겠다 이렇다고 합니다. 그래요. 오늘은 뭐 예술단 파견에 대한 접촉이 진행됐다면서요? 북한이 지금 선수단보다는 예술단 파견에 더 적극적인 태도인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오늘 판문점 북측 지역인 통일각에서 실무 접촉이 진행이 됐는데 이 북측 대표단으로 현성월 모란봉악단 단장이 나와서 좀 화제였습니다. 과거에 이제 그 대자 계급장을 달고 중국에 가서 중국이 이제 체제 선전적인 내용을 공연에서 빼달라 이렇게 하니까 반발해서 북한으로 돌아간 이 이제 일화가 화제였는데 지금 보도가 나오기는 3지형 관현악단을 파견을 해서 서울과 강릉에서 공연을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공동 보도문이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일각에서 좀 북한이 자신들의 체제 선전을 위한 공연을 하는 거 아니냐 우려가 있었는데 좀 그 우려는 불식이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삼지연 관현악단. 그렇습니다. 140명 규모라고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예. 다음 뉴스는요. 바른정당을 탈당한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예정됐던 대로 오늘 자유한국당에 복당계를 냈다고 하는데요. 오늘 남경필 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보수통합 없는 바른정당은 사상 두각에 불과하고 고사 직전의 위기를 빠진 보수를 살리기 위해서 정치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6월 지방선거에서는 남경필 지사가 이제 물론 전략공천이 아닐 경우에는 경선을 해봐야 알겠지만 자유한국당 후보로 재출마하는 가능성이 커졌는데요. 남경필 지사는 지난 13일에 세상을 어지럽히는 동탁을 토벌할 수 있다면 기꺼이 조조가 되는 길을 택하겠다. 이렇게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뭔가 비난을 감수하겠다. 이런 같긴 한데 조조의 조자가 뭐 새 조자 아니냐라든지 또 조조가 아니라 여포 아니냐 이런 비난을 좀 받기도 했죠. 여포 얘기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꺼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뭐 마음의 결정을 했다는 그런 보도가 나오네요. 오늘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었었는데요. 시장 임기가 상당히 남아서 도지사 출마를 공개적으로 말할 때는 아니지만 마음의 결정은 이미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현직 성남시장이 경기도지사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90일 전 오늘 3월 15일까지 사퇴를 해야 되는데요. 이 경선 상대로 지금 유력한 인물은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 삼철 중 하나라고 하는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이죠.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경선 룰에 관련해서 국민 여론과 권리당원 전원 투표 50대 50으로 반영하는 내용으로 논의 중이라고 하는데 이재명 시장은 이 룰에도 특별한 이견이 없다. 이렇게 좀 공격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 남경필 지사 말고 자유한국당에서 경기도지사 노리는 사람은 또 없어요? 과거 친박계로 분류됐던 홍문정 의원이 있는데요. 최근에 검찰이 이우현 의원 공천원금 의혹 수사 과정에서 당시 사무총장이자 공천심사위원장이었던 홍문정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단서를 포착해서 수사를 확대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홍문정 의원은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는데 아무튼 뭐 이런 경선구도 이런 데도 영향을 미칠 사건인 것 같습니다. 또 현역 중에는 원유철 의원도 거론이 되고 있긴 한데 여기도 이제 보좌관이 비리 혐의로 잡혀가는 등 좀 구설해서 자유롭지 않은 상황이고요. 맞아요. 예. 또 문재인 대통령 탄핵 발언으로 잘 알려진 심재철 국회 부의장 얘기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 외에도 박종희 전 의원, 김용남 전 의원 등이 출마 의사를 갖고 있다. 보도가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많군요, 여기도. 많기는 많은데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는? 다스 비자금 문제가 연일 화제인데 어제 정호영 전 특검이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시에 특검이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120억 원의 횡령금을 찾아냈고 그리고 수사 관련 모든 자료를 검찰에 인계했는데 지금 다시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건 결국 검찰이 직무유기를 한 결과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예. 또 이 자리에서 공개한 자료를 통해서 당시 특검 과정에서 다스 내부인이 이 당시에 이제 회사가 비자금을 조성했다. 이런 증언을 했다는 내용도 밝혀졌습니다. 검찰은 당시에 정호영 특검이 정식 수사 의뢰 없이 자료를 넘겼고 이것은 참고의 기록을 보관하는 목적일 뿐이었다. 이런 입장인데요. 당시 임채진 검찰총장도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특검이 검찰의 사건을 이첩하거나 수사 의뢰한 바가 없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종합해 볼 때 정호영 전 특검이 이런 입장을 지금 추가로 밝힌 것은 조만간 검찰 조사를 대비하기 위해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다스는 누구 거냐 이게 가장 큰 관심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얘기가 나왔죠?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오늘 아침에 이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을 해서 다스와 관련된 매우 중요한 두 사람이 검찰에 출석해서 한 진술을 보면 2001년과 2008년에 입사를 할 때 이명박 전 대통령의 허락을 받았다는 내용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입사할 때? 그렇습니다. 예. 특히 2008년이라고 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 또는 당선인 신분일 때다가 이 정호영 특검 활동 시기와 겹칠 수도 있어서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또 어제 SBS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영 씨가 최대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를 다스가 부당하게 밀어줬다. 이런 의혹을 뒷받침하는 문건을 검찰이 찾아냈다라고 보도를 하기도 했고요. 오늘 또 뉴시스는 다스의 협력업체이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매제가 최대 지분을 갖고 있는 세관공업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것으로 볼 만한 수상한 자금이 파악됐다. 이렇게 보도를 또 했습니다. 이게 다스가 누구 거냐에 대한 답이 결국 양파 껍질처럼 계속 이제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계속 나오는군요.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심했죠. 하늘이 좀 맑아서 별 좀 봤으면 하는 마음에서 골라본 노래입니다. A Sky Full of Stars, 콜드플레이의 노래예요.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일부 아파트에서 경비원을 부당 해고하거나 휴게 시간을 늘리는 등의 편법이 난무한다. 이런 기사가 넘쳐납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이 경비원과 환경미화원 해고 대신 우리가 관리비를 더 내겠다. 이렇게 결정한 분들이 있네요. 울산 태화동의 리버스위트 입주민들인데 이 주민자치회장 또 경비조장 차례로 연결해 봅니다. 먼저 박금록 주민자치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거기 모두 몇 가구가 사는 곳입니까? 232세대입니다. 아, 거기 그 경비원하고 뭐 환경미화원은 몇 분 근무하시는 거예요? 경비원은 4명이고 미화원은 2명입니다. 아, 모두 6명? 예, 예. 예. 이분들이 이제 최저임금 맞춰주려면 갑자기 이제 돈이 더 들어가게 된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작년 10월 달부터 최저임금제가 적용된다고 해서 예. 입주자 협회에서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고심을 하다가 예. 저희들이 한 세대당 9,000원 상당의 인상 요인이 발생해서요. 예. 주민 찬반 투표를 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 안에 저희들이 대표에서 초안을 잡아서 일환이 뭐예요? 일하는 현행도로 인상을 7,530원을 주는 안 하고 예. 그다음에 격일절 해가지고 경비원들을 8시간을 줄이는 시간하고 해서 두 가지 안에서 주민들 찬반 투표를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첫 번째 안은 입주민들이 돈을 조금씩 더 내서 최저임금 맞춰서 봉급 올려주자. 예, 예. 두 번째는 이 경비원들 시간을 좀 줄여서 월급을 깎자. 간단히 말하면. 예, 예, 예. 예. 그런데요. 우리 입주자분들이 현명하시게 예. 일하는 선택해서 예. 으로 가자. 예. 우리가 지금 많이 표방하는 사람이 먼저다라고 네. 예, 이거 표방을 하듯이 저도 또 그런 입장에서 예. 역지사죠. 내가 경비원에 있다면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하고 생각을 했었고요. 처음에 우리 저희들은. 예, 예.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은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옳은데 9,000원 정도 인상이 되면 주민들 반발이 클 것 같아서 예. 주민들한테 이렇게 찬반을 물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다행스럽게 주민들 많은 세대는 참여 안 했지만은 68%가 찬성을 했고요. 예, 그래서 주민 투표에서 저희들은 아파트 밴드하고 아파트 공지판에다가 이 사항들을 다 공지했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주민들이 알 권리를 해서 전체를 그대로 알겠습니다. 예, 예, 공지했던 것입니다. 그럼 이 주민투표에 참여를 안 하신 분이라든지 아니면 참여해서 나는 그 일한 싫습니다. 9,000원 더 내기 싫습니다. 반대했던 분들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반대하신 분들도 네. 찬반 투표에서 수긍하겠다. 아, 결론이 나오면 수긍한다? 예, 결론이 저희들 그래서 밴드 우리 아파트 밴드가 있어서 밴드에다 띄웠고 여론을 열어서 결정됐다라고 했기 때문에 예. 그 사람들이 전혀 저희들한테 어떤 거부감도 없이 예. 지금까지 결정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이런 결정 내리시고 나서 이게 이제 훈훈한 사연으로 여기저기 언론에 다 소개가 됐잖아요. 예. 소개되고 나니까 주민들 반응이 어때요? 좀 으쓱으쓱들 하시나요? 그렇죠. 아, 참 잘했다. 아. 이렇게 이제 격려해 주신 분들 보는 사람들마다 아, 잘했다. 예. 예,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 유명해졌다 이러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 울산 시민들이 또 우리한테 격려 차원에서 예. 우리 이 공지판에다가 참 고맙다라고 장미 한 송이 붙여서 네. 울산 시민에 대해서 격려도 해주시고 예. 참
즐거운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주변의 다른 아파트에서는 뭐 몇 사람 해고한다더라 뭐 이런 소식들 들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소식 들으면 어떠세요? 느낌이? 아니, 자기도 직장에서 잘린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아하, 예. 예. 역기사적으로 생각해보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네. 예,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미화원이나 경비원들을 같이 형제처럼 대화도 하고, 예, 예. 또 애로사항이 있는가, 우리는 수시로 대화를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아침이면 티타임을 갖고, 아, 그래요? 예, 우리 미화원들하고도 티타임을 갖습니다, 항상. 원래 그렇게 가족 같은 분위기였으니까 이런 결정도 잘 내려지는 거겠군요. 네. 예,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네. 잘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박금록 주민자치회장이었고요. 계속해서 경비조장을 맡고 계신 박달서 조장님, 안녕하세요. 예, 아유, 수고하십니다. 네. 예, 예. 지난 연말부터 이제 뭐 게시판에다가 뭐 이란 이안해서 투표합니다. 뭐 이런 거 막 붙는 거 다 보셨잖아요. 예. 그 보실 때, 야, 이거 이러다가 이거 이안으로 가는 거 아니야? 뭐, 나 잘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불안하셨어요? 어떠셨어요? 예, 그런 면도 있긴 있었지만요. 예. 주민들이 돈보다는 사람이 먼저라고 이런 소리를 좀 많이 듣고, 지들한테도 좋은 말을 좀 많이 해주더라고요. 예. 예. 이란 쪽으로 많이 몰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란으로 결론 날 거다. 이렇게 생각하셨다는 거죠? 예, 지들한테 예. 이란이 좋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들려주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지들은 불안하기는 했지만은 그래도 입주민들이 우리를 많이 생각하고 있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들었습니다. 네. 예. 지금 몇 년째 거기서 근무하고 계세요? 예, 저는 회사 정년하고요. 예. 1년 4개월째 지금 경비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 함께 일하시는 경비 또 청소하시는 분 모두 6분이라면서요? 예, 맞습니다. 요 소식 듣고 6분이 모여서 좀 어떻게 이야기 좀 나눠보셨어요? 좋아들 했죠. 우리 아파트 참 입주민들은 참 다른 아파트에 비해 가지고 예. 그렇게 좋은 평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어제 오늘 이제 뉴스에도 막 나왔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 뉴스 접하시고는 더 좀 기분이 좋아지셨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뭐. 그냥 웃기만 하시네요. 너무 좋으셔서. 예. 이런 사례가 좀 널리 다른 아파트로도 좀 확산됐으면 좋겠죠? 예, 맞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예. 그렇네요. 참. 네. 너무 기뻐가지고. 예. 우리 입주민들한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보시죠. 입주민이 우리에겐 최고의 고객이라고 생각하고. 네.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은 항상 고쳐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긍정적인 마인드로 임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네.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울산 리버스위트 아파트의 박달서 경비조장의 말씀까지 들었는데 이처럼 역지사지해서 서로가 먼저 상대방을 배려해주는 이런 마음이 가장 소중한 것이겠죠. 시작기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 끝나가는 와중에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게 그 당시 민간인 사찰 사건에 장진수 전 주무관 입막음용으로 돈이 건네간 이런 것들과 연결돼서 지금 나오고 현재까지 언론 보도상으로 보면 국정로부터 받은 돈도 한 2억, 3억 이런 정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사실 다스, BBK 이거랑 좀 무관한 거 아닙니까? 국정원 특활비는 다스 BBK와는 별개의 사건이지만 지금 말씀하신 그 장진수 전 주무관의 양심 고백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 당시에 제가 그 MB의 민간인 사찰 부정부패 사건을 파헤치는 단장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장진수 주무관으로부터 5천만 원을 받았다는 돈다발의 그 사진을 확보를 해서 네네. 저희가 그것을 밝힌 적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장진수 주무관이 그 돈이 민정수석실로부터 나온 거다. 그런데 그 돈을 건넨 사람의 이름은 기억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제 저희한테 와서 얘기했던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실체가 있는 것이라서 만약에 MB가 그 포토라인에 선다면 저는 이 문제가 가장
빠르다. 촉발점이 될 것이다. 네, 촉발점이 될 것이고 빠르고 이 다스나 BBK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증거인멸이 굉장히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의 캐비넷 속에 자료가 분명히 있는데요. 그 검찰 캐비넷 속에 있는 자료도 그 전체로 봤을 때는 한 절반 정도일 것이다라고 제가 추측을 하고 있는데 이 자료도 지금 보면 정호영 특검은 넘겼다 그러고 임채진 검찰총장은 못 받았다 그러고 지금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자료가 증발됐다는 것이죠. 근데 공소시효는 얼마 안 남았고요. 그러니까 국정원 특활비가 물론 액수나 이런 것은 좀 작을지 모르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을 포토라인에 세우는 일종의 방아쇠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케이스와 너무나 똑같기 때문에 누구는 감옥 가고 누구는 봐주고 이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방금 언급하셨으니까 정호영 전 특검이 새삼스럽게 지난 주말에 이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건 왜 했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분이 이제 와서 검찰 수사를 받는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그 기자회견이 진실인지 아닌지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고요. 또 임채진 전 검찰총장도 본인은 받은 바 없다. 이렇게 해서 서로 발뺌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히 뭔가 자료는 있었던 것이고요. 비자금 120억에 대해서. 그럼 이 비자금 120억에 대한 그 자료가 어디로 가 있느냐. 이것이 이제 가장 관건이겠죠. 이제 정말 궁금한 건데요. 그 수년 동안 계속 문제제기해 오신 거는 야당 의원 시절이었어요. 근데 지금 정권 잡고 벌써 6개월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렇죠? 검찰도 국세청도 이제는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사람들이 책임자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검찰 캐비닛을 싹 뒤졌더니 뭐뭐는 있고 뭐뭐는 없더라든지 국세청은 왜 그 다수 주식을 물납으로 받아줬는지 자료를 보니까 뭐뭐는 문제가 있더라든지 여태 왜 안 나옵니까? 국세청은 밝혔죠. 밝히긴. 그런데 이제 그것을 흔쾌히 밝힌 것이 아니고요. 검찰은 그 검찰이 갖고 있는 자료를 분석했는지에 대한 아직까지 언급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그 검찰의 수사 의지를 좀 독려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또 제가 국회에서 이렇게 이제 그 질의답변을 하다 보면 MB 시절에 특혜를 받았던 그런 공무원들이 아직도 그 허리 라인을 계속 채우고 있거든요. 검찰 국세청에.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굉장히 수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게 영이 안 먹히나요? 제가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 여당이 됐으면 정부를 우선 정부부터 혁신하는 게 맞습니다. 첫 번째 아니겠습니까? 특히 국세청 같은 경우 뭐 해명을 했다라고는 합니다만 아니 누가 봐도 이상한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주식도 다 가지고 있고 다 가지고 있습니다. 땅도 아주 이상하게 건저당돼 있는 걸 누가 봐도 분명히 이상하죠. 문제가 있고 그런데 그걸 받아주게 된 과정 그거 왜 아직 못 밝히나 이거죠? 그러니까 국세청의 답변은 이런 거죠. 그 당시에 담당 주무 관청장은 퇴직을 했고요. 그러니까 퇴직을 했고 그 일을 시킨 사람들은 지금 이미 다 어딘가 가 있는 건데요. 가 있는 건데. 자료도 없나요 그러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계속 질의하면 뭔가를 갖고 와서 브리핑을 합니다. 근데 부족합니다. 그것이. 부족하고 제 눈에는 이거는 이 가운데 10분의 1만 갖고 왔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분들이 아무래도 뭐 그게 선배님이 한 일이고요. 또 국세청에 지금 현재 중요한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중에 보면 MB 정권 당시에도 그 중요한 자리에 계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한 수사 속도를 내고 있죠. 이 다스 관련 수사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MB의 집사라 불리우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그리고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 2비서관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자, 원조 MB 저격수 박영선 의원 이 상황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또 이번 지방선거 서울시장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잠시 후 스튜디오에서 직접 만나 이야기 들어보겠고요. 어제 청와대가 권력기관 개혁의 방향을 밝혔죠. 뉴스 사이다 시간에 그 내용 정리해 보겠고요. 7시 5분 시작되는 2부 매주 월요일 꾸며드리는 이슈 토크. 오늘은 지난주부터 논란이 된 문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생일 축하 광고 논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죠.
그리고 모처럼 따뜻한 소식입니다. 주민들이 십시일반 관리비를 올려서 이 경비원 해고를 막아낸 울산의 아파트 소식. 울산 리버스위트 아파트 주민자치회 그리고 경비조장의 목소리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출발하죠.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된 여러 건의 검찰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스, BBK, 게다가 이번에는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의혹까지 추가가 되고 있죠. 자, 원조 MB 저격수 하면 바로 이분입니다. 박영선 의원인데요. 지금의 형국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게다가 요즘 서울시장 출마 의지를 다지면서 지방선거를 준비하고 있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스튜디오에 직접 좀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많이 바쁘시죠, 요즘? 네, 조금 서울 시민들과 만나는 그런 그러니까요. 행사가 많아서요. 네. 서울시장 얘기는 좀 이따 하고요. 예. 제가 얘기한 것처럼 지금 여러 건의 수사가 동시 진행 중입니다. 맞습니다. 그죠? 예. 원조 BBK 저격수 맞죠? 네, 제가 저격수라는 표현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만은 제가 이 문제를 제일 먼저 들고 나왔던 그러니까요. 사람입니다. 네. 과거 기자 시절부터 관련이 있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제가 경제 매거진을 진행하던 시절에 그 이명박 그 대통령과 그 후보 당시 훨씬 전이죠. 그러니까 이명박 회장께서 본인이 건설회사의 회장으로 성공했다기보다는 금융회사 회장으로 성공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표명을 하면서 좀 취재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 취재 요청에 의해서 가서 BBK, LK이뱅크 사무실에 직접 갔었죠. 그렇죠. 네. 그때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인터뷰를 한 거죠. 인터뷰를 했었고 그 당시에 이제 그 본인이 BBK를 설립했다라는 그런 그 인터뷰까지 했었습니다. 네. 했었는데 그 말이 방송에는 안 나갔고 원본에는 이제 있었는데 나중에 제가 2007년도에 국회의원이 돼서 MBC에 그 원본 자료 요청을 하니까 하필이면 고태인만 없어졌다고 그랬던 일이 있습니다. 예. 네. 본인이 설립했다라고 훨씬 전에 자랑하려고 일부러. 자랑하려고 불렀던 겁니다. 근데 자기는 무관하다. 네. 이렇게 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아무튼 BBK, 다스, 게다가 또 다스 저 처남이죠. 대통령의 처남이 사망하고 상속세를 내는데 그걸 주식으로 국세청이 받아준 맞습니다. 과정의 문제점 등등을 계속 폭로해 오시지 않았습니까? 네, 폭로라기보다는 그냥 국회의원으로서의 그 임무를 다하기 위해서 문제 제기를 계속 해왔던 거죠. 그 수년 동안 그런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명쾌하게 해결된 게 아직 없잖아요.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검찰 수사를 보면 이제 검찰이 좀 의지가 생겼구나 하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어젠가요? 그 MB의 집사 김백준 그리고 이제 MB 시절에 민정비서관이었던 김진모 전 검사장 영장이 청구가 맞습니다. 됐죠. 내일쯤이면 아마 결정될 거예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김백준과 관련된 영장 청구 부분에 있어서 영장이 발부되느냐 안 발부되느냐가 MB 수사의 커다란 변곡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이 김백준이라는 분은 이미 그 2007년도에 저희가 그 조사를 했을 때 이명박이라는 사람을 대신해서 미국의 김백준을 상대로 소송을 한 소송 대리인이거든요. 김경준을 상대로. 그러니까 MB의 소송 대리인이니까 사실은 MB의 아바타입니다. 그래서 이 BBK, 다스, 더군다나 청와대 총무 수석을 하지 않았습니까? 비서관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국정원 특활비 문제 모든 것을 꿰고 있는 저는 링크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국정원 특활비 부분은 이제 새삼스럽게 갑자기 불거져 나온 거고.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원 수사가 다. 파란 하늘을 볼 수 있는 북경 이게 요새 보도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근본적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 서울시장 출마설이 있는데 나온답니까? 글쎄요. 제가 지난번에 저녁 같이 먹었거든요. 저녁 같이 먹었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요새 박영선 의원이 아주 잘하고 있어. 그러면서 저더러 할 것만 딱딱 그렇게 골라서 하면 좋다고 그래서 저를 응원을 해 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정봉주 의원이 서울시장 출마를 글쎄요. 할지 안 할지 저는 그거는 그 사람에 대한 예의이기 때문에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할 듯이 보이던가요? 제가 보기에는요, 관심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좀 반반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에 거론되는 분이 뭐 민병두 의원? 네, 열심히 다니시죠. 네. 그럼 박원순 시장까지 4명 정도입니까? 뭐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네.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경선 구도도 복잡해지는군요. 그렇습니다. 1등 네. 하시겠죠? 열심히 해서 반드시 해야죠. 네. 좋은 결과 있길 네. 기대하면서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영선 의원 함께 만났습니다. 윤태곤 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제 청와대가 국정원, 검찰, 경찰 이른바 권력기관 개혁안 직접 발표했죠. 예, 조국 민정수석이 브리핑을 하고 질의응답도 했어요. 이 세 기관을 개혁해야 한다. 대전제에 대해서 누가 부정하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어제 청와대 발표는 아니죠. 이 안이 어느 수준으로 구체화되고 실현될지는 아마 좀 지켜봐야 될 것 그 같습니다. 안에 골자부터 좀 정리해 봅시다. 이게 많이 나왔던 이야기의 집대성이에요. 예. 그러니까 국정원, 검찰의 힘을 빼고 경찰로 많이 이관한다. 근데 경찰도 좀 분리시켜서 통제장치를 마련한다. 요약하면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 이건 이미 나왔던 것이고 국정원 대공수사처 폐지 등을 이제 골자로 하는 건데 국정원 이름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겠다. 대공수사권은 경찰에 이양하겠다. 그러니까 수사권은 다 뺀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국정원이 국회뿐 아니라 감사원의 통제도 받도록 하겠다. 네. 검찰 수사권은 경제, 금융 등 특수사건에 한정한다. 뭐 이런 정도죠. 예. 예. 그럼 나머지 그 검찰이나 국정원에서 빠진 것들은 전부 경찰로 넘어간다. 그렇죠. 이게 그 풍선 누르기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한쪽에서 빼면 이거 다 받는 데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다 경찰이라는 겁니다. 네. 그럼 경찰이 아주 비대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청와대 안을 보면은 이제 수사 전담 경찰, 뭐 행정 전담 경찰, 그리고 안보 수사처 이런 식으로 나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치경찰도 하고. 그렇죠. 예. 국정원으로 넘겨받은 대공수사권은 안보수사처를 신설한다고 하고 그럼 아마도 국정원에 있는 직원들도 많이 넘어가게 될 거예요. 이게 현실화된다면. 그래야 되겠죠. 예. 예. 그리고 검찰로 넘겨받는 수사권 전반은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한다. 그래서 수사 전담 경찰들이 다루도록 한다. 이거는 좀 FBI 이런 거 생각하면은 좀 미국의 유사할 FBI. 겁니다. 예. 예. 그리고 일반 경찰은 치안, 경비, 뭐 정보 분야를 담당토록 한다. 그리고 광역 지자체는 자치경찰제를 도입한다. 이런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이건 하나의 안이라고 그랬어요. 예. 이거 실현 여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1차적으로 대부분 입법 사항이에요. 그리고 이게 자치경찰 등 이렇게 가는 거는 개헌 사항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게 뭐 경찰이 여러 개로 나뉘면은 여기 장은 누가 되냐, 뭐 예. 차관이냐, 뭐 장관급이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이제 행안부 중심으로 정부에서 또 안을 만들어 놔야 되는 거거든요. 공무원에 대한 뭐 정원 문제하고도 연동이 되는 것이고 예, 예. 어제 청와대 발표는 말하자면 이제 100으로 본다면 한 70 내지 80까지 둔 것 같아요. 한 20, 30 정도는 뭐 일부러 비워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좀 이제 공백 상태죠. 이건 뭐 국회에서 하기도 하고 또 정부에도 하기도 해야 될 거니까요. 그러니까 앞으로 후속 조치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조국 수석은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는데 두 가지가 나뉠 겁니다. 국회가 해야 되는 게 많고 네. 그다음에 정부가 해야 될 일도 많습니다. 방금 언급했지만은 경찰을 저런 식으로 확대 분단할 경우에 이게 뭐 급여 체계, 국정원에서 경찰로 넘어갈 때 급수는 뭐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건 또 행안부 중심으로 해서 안을 쫙 다 짜야 되는 거거든요. 준비를 해야 구체적으로. 되겠죠. 예. 자, 근데 뭐 주요한 골격은 다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국회 분위기가 지금 근데 좀 냉랭하잖아요. 야당은 뜨악해 하고 여당은 환영하는 건데 이런 건 있어요. 지금 이제 국회가 사개추위를 막 출범해가지고 활동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통상 뭐 여당 안, 야당 안이 나와가지고 주고받고 이렇게 되는 건데 이를테면 청와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거 아니냐. 예. 그럼 이제 야당이 이제 입이 많이 나온 것이 이런 뭐 우리는 왜 있느냐 사개추위라는 게 네. 이런 거죠. 그리고 뭐 정의당 같은 경우에 좀 다릅니다만은 이제 반면에 민주당은 박범계 의원이 행정부 소속 기관의 운영 방침과 철학에 관한 내용을 대통령과 수석 비서관이 관심을 갖고 국민들께 입장을 전명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예. 반박을 했어요. 그렇지만 아무튼 야당의 반발이 있다면 어렵겠네요. 쉽진 않겠네요. 이런 것 같아요. 공수처조차 지금 난항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어제 보면은 더 뭐 짐이 많아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이건 하중을 확 높여가
가지고 명분과 여론의 우위를 가지고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을 압박한다 이런 계산인 것 같아요. 예. 어제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뭐 야당의 입장도 알겠지만은 뭐 예컨대 민주당 지지율이 50%인데 공수처 지지율은 훨씬 높다. 네. 이런 것을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론을 통해 압박한다. 그렇죠. 어쨌든 개헌과 권력기관 개편이라는 화두가 떠올른 상태. 지방선거 전에 떠오른 거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권 실장이었어요. 네, 1부 마치겠습니다. 7시 5분 2부에 다시 뵙죠. 시사잡기 2부, 오늘 하루 화제가 된 뜬 뉴스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CBS의 김현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은요. 네, 일본에서 암호화폐 콘셉트의 걸그룹이 탄생했습니다. 이름은 가소스카 쇼조, 우리말로 가상통화 소녀입니다. 네. 국내에서는 비트코인 열풍의 거래소 폐지 방침까지 나왔죠. 이 반면에 일본에선 암호화폐 테마의 8인조 걸그룹 소식이 알려지면서 우리 누리꾼들이 아주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요. 이들은 만화 주인공처럼 컬러 가면을 쓰고 노래하고요. 이 콘셉트만큼이나 멤버들의 활동명도 아주 독특합니다. 그룹 리더는 비트코인 캐시고요. 나머지 멤버도 이더리움, 모나코인, 에이다, 리플 등 모두 가상통화 이름에서 따왔습니다. 예. 어떤 노래를 부르는 그룹이에요? 네, 가상통화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엔터테인먼트로 알리는 그룹이라는 게 소속사 측 설명입니다. 아하. 이 실제 노래말을 들어보면 암호화폐 홍보나 권유보다는 투자 위험을 경고하는 메시지가 더 많은데요. 예를 들어 무모한 투자자들에겐 비싸게 사면 지옥이야, 폭락이 올 거니까 막 사면 안 돼라고 지적합니다. 예. 또 열심히 채굴하면 전기료가 걸리네라며 꼬집기도 하고요. 더 재밌는 건 공연 입장료와 물품 판매도 모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암호화폐로만 결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 그래도 뭐 투자 위험을 경고하는 메시지가 더 많다는 건 그나마 다행이네요. 네. 네. 다음 뉴스는요. 소년원에서 넉 달 동안 견디기 힘든 복통을 호소했지만 묵살당했던 한 10대 청소년이 결국 대장암 3기 진단을 받았다는 소식입니다. 예. 오늘 한 매체는 18살 A군의 이런 사연을 보도하면서 많이 본 뉴스에 올랐는데요. 지난해 6월 춘천소년원에 들어간 A군은 수감 생활 130일 동안 복통과 혈변을 호소했지만 변비약과 진통제만 처방받았고요. 딱 한 번 동네 내과로 외부 진료를 받은 게 전부였습니다. 예. 결국 A군은 제대로 먹지도 못해 몸무게가 40kg이나 빠졌고요. 출소 뒤 대장암 말기 직전인 3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소년원이 책임을 져야겠네요. 네, 당초 A군은 이 항의 글을 국민신문고에 올렸습니다. 하지만 법무부의 답변서에는 황당한 내용뿐이었는데요. 대장암 검진 대상은 50살 이상이어서 소년원 대응에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20일쯤 뒤 아버지가 억울하다는 내용을 SNS에 올리자마자 법무부 태도는 달라졌습니다. A군 사연이 10만 건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면서 순식간에 퍼진 건데요. 법무부는 그제서야 소년원을 상대로 감찰에 들어갔습니다. 네, 철저히 감찰을 해봐야죠. 다음 뉴스요. EBS 젠더 토크쇼 까칠남녀 고정 패널의 강제 하차 논란입니다. 까칠남녀는 성에 대한 고정관념 등을 논하는 토크쇼인데요. 양성애자로 알려진 고정 패널 은하선 작가에게 일방적으로 하차를 통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누리꾼들이 공분하고 있습니다. 이게 방송 종영까지 겨우 녹화 2회 분량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예. 이런 상황에서 제작진이 출연자로서 부적절한 결격 사유가 발견됐다면서 모호한 이유를 대자 분명히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더 증폭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네, 나머지 세 출연자들이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아하. 은 씨의 하차는 명백하게 성소수자 입을 막아서 존재를 지우겠다는 반동성의 집단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명분이라면서 그 이유를 전했습니다. 현재 오늘 오후 EBS 까칠남녀 게시판은 은하선 작가의 하차를 반대하는 글로 가득 채워진. 그분이 바로 거기 앉아 있는 분도 몇 분 계십니다. 아직도. 네, 검찰도 마찬가지고요. 네. 이제는 좀 속도를 내면 바뀔까요? 조금 바뀌겠죠. 왜 화끈하게 못 바뀝니까? 저도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당 의원을 우습게 보는군요, 그분들이. 그것도 중진 의원을. 그렇다기보다는요, 국회가 지금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굉장한 방패막이
방패막이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아무튼 의혹과 의혹이 이제는 좀 시원하게 풀릴런지 예. 여당 의원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좀 독촉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고 있습니다. 네. 자, 서울시장을 왜 하시려고 합니까? 제가 2011년도에 그때는 정말 타의에 의해서 서울시장 후보에 출마를 하게 됐고 네. 그 당시에는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는 어떤 그 일념과 정의,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워야 된다는데 더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서울시장은 그냥 나는 이번에는 그냥 이렇게 다른 사람을 더 돋보이게 해주는 역할이다 이렇게 네. 생각하고 네. 그때는 나왔던 거고요. 네. 그렇지만 그때 한번 그런 관심을 가진 데다가 또 하나는 제가 전공이 도시지리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러세요? 네. 그래서 원래 이제 도시에 대한 그 관심이 그 굉장히 옛날부터 이제 오랜 시간 좀 축적된 그런 것도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서울의 도시 경쟁력이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굉장히 추락할 것이라는 그런 위기감 같은 것이 저한테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산업연구원 보고자료를 보면 그 처음으로 국가에서 만든 자료 가운데 서울이 쇠퇴하고 있다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예. 수도 서울이 쇠퇴를 하면 대한민국의 성장이 멈추는 것이기 때문에 이 쇠퇴기에 접어든 서울을 다시 성장할 수 있는 서울, 활기찬 서울, 젊은 서울로 바꿔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잘 못했나요? 박원순 시장님 잘 해오셨죠. 잘 해오셨는데 정책이라는 것은 저는 그 사람의 체화된 어떤 그 인생 역사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박원순 시장님이 살아오신 인생 역사가 그대로 체화된 정책이 서울시에 투영됐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마을 공동체 사업이라든지 예. 시민단체를 하시면서 겪었던 어떤 그런 것들. 그런데 이제 이것을 터닝 포인트 할 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전환을 맞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바꾸지 않으면요. 서울이 그 쇠퇴기에 접어드는 어떤 그것을 브레이크를 밟기가 힘들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울의 쇠퇴기를 멈추게 해야 됩니다. 이 멈추게 하려면 강력한 추진 엔진이 필요한데 그 강력한 추진 엔진을 만드는 것은 새로운 에너지고요. 새로운 사람이 해야 한다. 새로운 에너지는 곧 새로운 알겠습니다. 사람의 그런 어떤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침 오늘이 그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서울시 대중교통 공짜로 출퇴근 시간 하는 첫날이라 네. 그 정책은 어떻게 보세요? 대체적으로 지금까지 보도를 보면 시민들이 그렇게 환영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은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뭐 일부 그러신 분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조금 전에 제가 요 방송에 오기 전에 본 연합뉴스는 서울 시민들이 굉장히 냉담했다. 왜 이것을 그 대중교통에 대한 요금을 안 받느냐, 이거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저 정책은 한 번 그 실시하면 하루에 50억 내지 60억을 그렇습니다. 쓰는 돈이 나가는 돈이잖아요. 그러면 일시적으로 50억과 60억의 효과가 과연 있었느냐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겠죠. 네네. 그런데 서울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해달라는 강한 메시지 전달은 가능했을지 모르지만 이것이 그냥 미봉책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을 만드는 쪽으로 좀 더 서울시가 박차를 가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미봉책으로 보인다? 네. 이 정책은? 네. 지금 왜냐하면 그러면 미세먼지 그 경보 발령될 때마다 이런 정책을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니 매번 하겠다는 거죠. 매번 하기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조금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봄 되면 미세먼지가 더 많이 이제 그 경보가 날아날 텐데 그러면 그때마다 하루에 60억씩 그냥 공중으로 날아가는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을 서울시가 준비를 했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 예산으로 오히려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제가 최근에 이제 뭐 예를 들면 이런 미세먼지 그 공기 문제와 관련해서 도쿄라든가 런던이라든가 이렇게 가보면은요. 도쿄와 런던이 굉장히 그 공기 오염으로 굉장히 힘들었던 도시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꾸준한 노력으로 굉장히 많이 개선됐습니다. 근본적 대책을 세우면 되더라. 근본적 대책을 세우면 되고 특히 북경 같은 경우에요. 북경 같은 경우가 지금 완전히 미세먼지에서